개인이 경험한 사건과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 그 글은 위대한 문학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내면의 목소리를 소리에 담을 때 불면의 곡이 탄생하는데요. 오늘은 마음을 울리는 곡을 짓는 작곡가 최우정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최우정입니다. 네, 작곡가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작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대학교는 이제 방학했겠네요. 네, 이번 주부터 방학입니다. 아, 그럼 좀 교수님들도 좀 편해집니까? 남은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작곡가에서는 뭘 배우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평소에 학생들한테 어떤 점을 강조하시나요? 일단 어떤 장르에 종사하든지 직업적으로 잘 먹고 남들도 잘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음악적인 기술들 필요한 것들을 잘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경험 좀 많이 하게 하고. 현장 경험. 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곡 쓰는 거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쓴다고요? 네. 이게 이제 글 쓰는 사람들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일매일 A4 한 장 정도는 써라. 네. 그게 이제 살든 안 살든 나중에 네. 이제 책이나 뭐 어디 칼럼이 되든 안 되든 네, 네. 무조건 써라.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비슷한 차원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더구나 그 음악은 또 일종의 그 연습이지 않습니까? 네. 네, 스포츠와 비슷하게.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나 무용, 뭐 스포츠맨들처럼 작곡가들도 조금씩 규칙적으로 연습해서 그 작곡을 하는 게 몸에 배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참 잡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작곡이 몸에 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그 최우정 작곡가님은 얼마나 했을 때쯤 내가 이게 내가 좀 이제 몸에 배는구나 싶던가요? 한 30년. 그런데 그걸 학생들한테 강요한다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얘기는 그때부터 안 하면 학생 때부터 안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에 그 작곡하는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작곡가가 어려운 작곡가가 되는 거죠. 나는 30년쯤 걸렸다. 네, 네. 니들도 비슷할 거다. 네, 네. 그러니 지금부터 해라. 맞습니다. 이 차원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 시절, 20대 시절에는 당연히 몸에 안 뱄을 테니까 뭐 5마디 작곡하는 게 매일매일 해야 한다면 네,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작곡이라는 걸 좀 쉽게 생각하면은 그 매일매일 5마디씩 하는 거 또는 10마디씩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마디 하나에 하나 그냥 써도 되고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면 마디 하나에 그냥 쉼표를 써도 되고요. 어쨌든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용이든 간에 일단 5마디든 10마디든 20마디든 정해놓고 매일매일 뭐라도 그려라 이런 차원이죠. 꼭 그때 좋은 음악을 써야 된다. 뭐 굉장한 음악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쉼표만 써도 되고 네. 하나로 오는표로 그냥 마디를 채워도 네. 되니 네. 일단 무조건 써라. 네, 그 형식, 습관,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글을 쓰다 보면 네. 이제 매일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쓰긴 쓰는데 어떤 날은 네. 내 손가락에서 정말 오물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비슷한가요? 네. 그렇지만 뭐 그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재료로 쓰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제가 심혈을 기울여 쓴 것보다 대충 쓴 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매우 화나는 순간이긴 한데 네. 아무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글쎄요. 그냥 그 습관 자체가 일을 만들어주지 제가 뭘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이 일을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습관 자체가 일을 만들어준다. 네. 정말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몸에 밴 작곡의 어떤 그런 습관들로 좋은 곡을 쓰고 계시는데 그동안 하셨던 곡들 중에 이제 지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백재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광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네. 5.18 민주화 운동하고 5.18 민주화 운동의 40주년 기념 작품이었죠. 이 자체가요. 그죠? 네. 또 음악극 정로, 네. 합창극 마지막 눈사람 네. 이런 곡들도 하셨습니다. 음악극 정로에겐 저희가 이 라디오에서 엄청 많이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 곡들이 전부 어떤 극음악이잖아요. 네. 극음악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왜요?
클래식 음악을 어려서부터 했는데요. 너무 삶이란 동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가서 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일이 잘 풀려서 해외 유학을 갔었는데 가서 한 1년 공부하다 보니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살아온 그 삶의 환경 또는 사람들, 주변 이웃들, 그 얘기들 이런 거 하고 제가 배우는 또는 계속 배워 나가야 될 것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음악은 좋아하지만 아니 엄청 좋은 학교들 가셨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짤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에서 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유럽에서도 1등, 2등 하는 학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도 이게 나랑은 혹은 내 삶이랑은 혹은 내 음악 세계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네. 일단 말도 다르고 열심히 배웠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차이를 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모를 때는 말도 모르고 뭐 사람들도 사귀지 못하고 대충 겉에 있을 때는 그 차이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못 느꼈는데 사람들을 깊게 알고 그쪽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언어도 많이 배우면서 오히려 그 차이를 더 느꼈고 제가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구나 이거를 배우면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느껴가지고요. 중간에 유학을 중단하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네. 네. 와서 우연히 그 바보각시라는 연극을 봤는데 네. 그 연극 산울림 소극장에서 봤는데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그 한국의 그 전통이 당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사례를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음악과 극이 참 마치 판소리나 한국의 그 전통 예술처럼 많이 잘 결합이 되었다는 그런 사례를 또 발견했고 네. 또 나름대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메시지들을 극을 통해서 음악극을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 연극에서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짐 싸서 왔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극음악 너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클래식을 계속하지만 이걸 이제 극음악을 잘 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결정이었네요. 네, 근데 모든 결정이 한번 하고 나면 되게 쉽습니다. 아니 오늘 그 말씀하시는 말투에서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그 뭔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답이 되게 단호하세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 여지를 두지 않는 답이라고 해야 그러면 될까? 안 되는데. 아닙니다. 뭐 그 사람 나름이고 그리고 네네. 저는 또 지금 그렇게 답하는 거에서 느껴진 느낌이 뭐였냐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으면 저렇게 여지를 안 두고 단호한 답을 할 수 있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수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뭐 바보각시라는 작품이 중요했겠지만 그런 작품은 늘 보셨을 텐데 네. 그때 봤던 그 작품이 그때 하고 있었던 고민하고 맞아서 딱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바로 돌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연극 그 동네로 들어갔죠. 그래서 네. 연극 음악가로 제 자신을 새로 시작을 했고요. 피아노도 쳐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네. 심지어는 무대에서 피아노도 치고 음악 감독도 하고 심지어 청소도 하고요. 포스터도 붙이고 다 했습니다. 그쪽이 그렇죠. 뭐 고양이 손이라도 아쉬운 네.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처음에 결정을 내렸을 때도 우리 최우정 선생님을 좋아하는 동료들도 있었을 거고 네. 그 학교에 교수들도 있었을 텐데 네. 나 공부 그만두고 갈래. 왜? 나 연극하려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중요한 결정할 때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알게 두지 그거를 미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더 고민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도 그랬고요. 항상 그래서 그때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좀 놀라셔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렸더니 나중엔 이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간단 말 없이 온 건가요? 네, 오면서 이상하게 우연적으로 짐 싸가지고 오는 갈아타는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또 지도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네네네. 너 어디 가니? 네, 맞습니다. 너 왜 다시 한국 오니? 그래서 자초지종 말씀드렸더니 그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말을 안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막 서운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 특별히 간섭하거나 이런 그런 체질들이 아니라 뭐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결정하고 왔습니다. 부모님도 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럼 몇 년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런 정도로 끝나셨고요. 네,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거기서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걸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 유학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 3년 동안 해보고 3년 정도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거. 그 정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유예를 주셨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들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얘는 뭐 말린다고 들을 애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네. 꼭 그때 꼭 그걸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완전히 다른 터전이지 않습니까? 네.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일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완전히 다른 곳으로 넘어온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의외로 생각보다 없었는데요. 저희 집 분위기가요. 옛날부터 뭐 저도 그렇고 좀 주변 사람들 많이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좀 힘든 분들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저희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네, 그냥 다양한 사람들끼리 많이 섞이는 것 자체가 집안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요. 연극 동네에 가니까 재밌던데요, 저는. 못 보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네. 뭐가 제일 다르던가요? 어차피 여러 사람 협업하는 건 뭐 클래식 작곡이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차이가 났던 점이 있다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클래식만 훈련받고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네, 일찍 미래가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네. 저도 사실 바이올린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연극하는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좀 다양하게 경험을 쌓다가 오신 분들이 많고 심지어 연극 전공하시는 분들도 음악가들처럼 어려서부터 연극을 전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경험의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고요. 따라서 사람들을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그 폭도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작업에 대한 그 습관도 잘 되어 있고 하여튼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그겁니다. 오히려 나만 좀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편안해했군요. 네, 워낙 다양했으니까요. 각자가. 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거는 정말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이제 뭐 뮤지컬 배우들이나 연극 배우들이 있는데 네. 무슨 뭐 5살 때부터 연극을 시작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클래식은 되게 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네. 정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네, 그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각 분야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들도 그렇지만 연출도 그렇고 뭐 무대를 관리하시는 분들, 무대 디자인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조명 다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내가 그동안은 잘 몰랐던 전문가들하고 협업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면 자기가 확장되는 그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모르는 걸 제가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것이 만나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최선의 결과를 모색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을 되게 좋아해서 뭐 제가 좋아하지 않든 뭐 좋아하든 그 상관없이 많이 배우는 건 사실이고 자기가 확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쾌감을 줍니다. 선생님이 좋은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조금만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목에 비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과의 일을 하고 합을 맞추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스페셜티를 굉장히 존중하시는가 봅니다. 존중 그 이전에 습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뭐 체질 생각 그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존중 이전에 너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스페셜티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 네네. 근데 그 과정이 자아가 확장되는 과정입니까? 네. 왜요? 어떻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그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네. 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어떤 목적점이 있고 그도 하나의 공연이기 때문에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점이 있는데 그 목적점은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공연이라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가는 길은 좀 다르거든요. 네. 네. 다를 수 있죠. 네. 예, 가는 길은 다른데 목적점은 네. 똑같거든요. 그럼 길이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한 곳으로 수렴되니까 얼마나 나중에 그 목적 그 지점 자체의 이야기가 많이 이게 함축이 돼 있겠습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정수만 딱 모아가지고 딱 나왔을 때 그게 이상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의 보석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 혼자만 할 수 없었던 만약에 저 혼자만 가고 저 혼자만 달려서 얻어내는 어떤 그 결과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결과물. 그렇지만 그것은 또 제가 원하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예.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당연히 내가 네. 원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나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서로 이렇게 타협해 나가야지만 결국은 어느 하나의 목적점에 도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분명히 있겠죠. 네. 조금씩 깎아 나가면서 최선의 목적에 도달했을 때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제가 원하는 것과 이상의 또 어떤 것도 같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A라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벌써 A라는 게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A가 아니고 A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예, A 플러스는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건 소문자 A였는데 딱 가보니까 대문자 A가 있어요. 그럼 저는 더 A이긴 A지만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저 혼자만 해서는 얻어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자아가 확정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주로 배우인가요? 연출인가요? 무대장치인가요? 조명인가요? 뭔가요? 공연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예, 심지어 뒤에서 청소하신 분들까지 다. 그분들이 없으면 솔직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아까 청소를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잘 청소했다고 그 부분을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 모든 요소가 다 포함이 된다. 네. 저 느낌 뭐지? 되게 궁금하고, 저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도 저런 느낌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엄청, 네, 짜릿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의견이 충돌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어렵군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갈등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뭐 예술을 뭐 영감을 어디서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말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창조의 근원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부딪히고 갈등해야 이게 뭔가 불꽃이 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모든 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은 과연 새로운 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그 갈등하는 거 되게 즐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갈등을 즐긴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갈등을 즐긴다는 걸 알았으니 네. 오늘 이야기하면서는 계속 갈등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작품을 보니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또 굉장히 많습니다. 1945 오페라 194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방 직후의 조선인들의 애환이 있고 뮤지컬 광주는 뭐 당연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고 이번에는 또 국립창극단의 신작 심청을 초연하십니다. 심청이 조금 다르네요. 이 앞에 두 작품들과는. 네. 어떻게 또 다르게 하실 겁니까? 심청은 일단 제가 음악 감독 및 작곡가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 창작된 창극은 이 노래 부분을 창 부분을 많이 바꿨는데요. 지금은 이제 강산제 동초제를 중심으로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그것을 둘러싼 음악적 환경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운드가 들어간다든지 서양 합창단하고 창극단 단원이 같이 앙상블을 한다든지 예, 타악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타악기로 전체적인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21세기 현대 사회는 음악에서 사운드로 넘어간 시대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그 판소리 원본을 다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 판소리라는 그 소리를 그대로 살리되 또 다른 소리와 만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좀 생겨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 이 의도 자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네. 이건 또 저의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다른 여러 종류의 음악 가운데 네. 판소리만은 네. 굉장히 개성이 세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른 음악들도 개성이 약하다는 건 아닌데 네. 판소리는 좀 유별나게 세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랑 섞었을 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첫 연습이 이제 6월 말인데 첫 연습에 딱 들어가서 비로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들을 느낄 것 같거든요. 아,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이제 김연아 연출도 계시고 이제 한승석 선생님도 판소리 지도하시는 감독님도 계셔서 이 셋이서 어떻게 그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을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버전이 작품이 태어나거나 아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경우에는 아직 갈등을 겪은 건 아니고 갈등을 예견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너무 대단해요. 다 너무 대단합니다. 아, 뭐 작창의 한승석 이분이야 뭐 워낙 또 그 분야에서 유명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요나킴, 김요나 이분도 정말 오페라 연출로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이잖아요. 이 김연아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워낙 뭐 전문 용어 써서 좀 죄송하지만 레지 테아터라고 즉 기존의 텍스트를 연출가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다른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쪽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고요. 일단 인문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요. 네.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바탕이 아주 깊고 넓으신 분이라 텍스트의 재해석에 있어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작 뭐 작품 대본도 많이 쓰셨고 네, 오페라 연출로는 유럽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마 이번 작품이 그분께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획기적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획기적이 되겠습니다. 네. 오페라를 전공으로 하신 분, 클래식 작곡을 전공으로 했으나 극 작곡에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 그리고 전통 판소리의 작창가, 이 세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지 네. 뭘 어떻게 만들지 매우 궁금하고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뭐 심청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다 알기 때문에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아는 걸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셨냐 봤더니 정로의 OST를 선곡하셨네요. 네. 이 곡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떤 느낌이었나요? 작곡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 곡은요? 진짜요? 저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냥 막 달리기 때문에요. 그냥 많이 달리기 해보시면 달릴 때 달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달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래요? 이렇게 쫙쫙 써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습관, 쫙쫙 써지는 그래 제가 뭐 천재는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닌데 쓸 때 꼭 제가 나는 작곡을 하고 있구나 힘들다 이런 느낌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아무 느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쫙쫙 써지시나 일필휘지 뭐 이렇게 하시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곡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극 정로의 OST 가운데 아주 가진 못하였네. 최우정 작곡, 하윤주의 노래입니다. 음악극 정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아주 가진 못하였네. 최우정 작곡가의 작곡, 또 하윤주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0114님, 선택을 하시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습관이 있으시군요. 쉽지 않은 일인데 멋있으십니다. 5166님, 저는 대학 다닐 때 공연 동아리를 오래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팀원들과의 갈등은 스트레스네요. 갈등을 즐기는 비법 같은 게 있나요? 6097님, 심청 연출진이 영화 어벤져스가 생각나는 조합이네요. 어벤져스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재밌었지요. 히비스님, 진짜 우정님 천재 맞는 것 같습니다. 정로 처음 봤을 때 처음 듣는 음악인데도 낯선 느낌이 들지 않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영미님, 저희가 이제 톡방에 심청 오디션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더니 보러 가고 싶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자, 요 문자 온 것들에서 질문을 좀 해볼까요? 대학교 다닐 때 공연 동아리들
이 팀원들과의 갈등은 스트레스다. 그 갈등을 즐기는 비법이 있느냐라는 말과 심청 연출진이 영화 어벤져스고 어벤져스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재밌었는데 그럼 여기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네. 이 갈등을 즐긴다 혹은 갈등에서 우리가 혹은 변증법적인 정반 합의라고 얘기하면 이 반에서 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최우정 선생님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갈등이 생기면요. 일단은 거리를 딱 둡니다.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일단 왜냐하면 그 갈등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전염력이 강해서 막 사방만방으로 퍼지고 입에서 입으로 막 전달이 되고 또 감정은 확장되고 이러면서 그 갈등 자체가 그냥 남지 갈등이 어떤 해결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갈등이 생기면 뒤로 물러나는 편입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너무 오래 물러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네. 일단은 피하고 물러나고 행동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다가 그거를 좀 생각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 상대방도 또 그만큼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과정으로 좋은 그 해결의 과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좀 얘기가 이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한다라는 얘기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은 피하고 감정이 좀 잦아들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다시 해결한다 이 뜻이네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생각을 좀 하고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각자가 되겠네요. 네. 각자. 저쪽도 생각하겠죠, 뭐. 네, 하겠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쌓아서 합의 길로 간다. 네. 이거네요.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 심청이라는 작품이요. 국립극장과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공동 제작입니다. 그래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열리는데 그때 공연을 처음 올리시는군요. 네. 그리고 국립극장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또 하고요. 어때요? 이 제작이 공동 제작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솔직히 제작자들이 고민할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내가 상관할 거 아니면 뒤로 빼버리시는군요. 네,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내 할 일에 집중을 하자. 그렇군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야외 공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때도 실내로 갑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오디션 현장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심청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출가 선생님이 더 대본을 직접 쓰셨기 때문에 더 말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그 유교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어떤 효녀 심청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아니고 가부장적 그 체제 내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여성 또는 딸 등등등 이러한 존재로서의 심청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본 자체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그 약자에 대한 네. 어떤 그 가부장적 또는 여타의 그 권력 구조 내에서 약자가 가지는 어떤 행동과 사고의 한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눈을 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눈을 뜬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 저는 눈 뜨는 장면에서 음악을 뭐 굉장히 광명을 찾은 것처럼 팡 이렇게 아주 찬란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연출님하고의 대화 속에서 그게 아니구나. 눈을 뜬 게 꼭 빛을 보는 것만은 아니구나. 네. 눈을 뜬 게 오히려 어둠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심청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세계관, 가치관이 좀 다 전복되는 그런 대본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네. 눈을 뜨는 게 행복한 클라이막스가 아닌가요? 네, 대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심청가가 네. 눈 뜨고 모두 행복하게 얼싸안고 춤추면서 끝나야 되는데 네. 안 그러나요? 아, 이건 말씀을 드려도 되나? 그 제작자들이 뭐라 일단 조금 또 공연은 또 스포일러가 많아야지 또 많이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영화랑 드라마랑 달라서. 네. 그럼요. 네, 맞죠. 예. 스포일러 갑시다. 예, 그래야 또 공연 또 보러 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로등 같은 것이 일종의 빛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대본에 눈. 그런데 가로등이 제대로 안 켜집니다. 깜빡깜빡거리고 꺼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이라는 게 심학규 씨가 눈을 떠서 보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눈을 뜬다는 건 그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눈을 뜬다는 것, 이 세상을 알아간다는 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일까? 생각해보니 좀 뒤섞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뒤섞였다. 네,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네. 나쁜 것도 네. 있다. 그렇다면 꼭 눈을 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그 질문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좋아합니다. 이 공연을 보고 나면 끝난 다음에 뭔가 찜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그 찜찜함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술 작품이 주는 굉장히 좋은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찜찜함. 예. 생각하게 만드니까. 네. 생각하게 만들 것 같아요. 표현을 되게 잘해주셨네요. 찜찜함. 그렇습니까? 네. 찜찜함 마음에 드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좋은 예술 작품은 질문을 제기한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석준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예술 작품은 찜찜함을 남긴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네. 자, 이 심청 얘기는 잠깐 해봤습니다. 8월과 9월에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10월에 바로 또 국립오페라단의 화전가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거는 배삼식 작가의 희곡이 원작인데 여기도 이제 곡을 쓰셨나요? 네. 이건 어떤 곡입니까? 네. 6.25 전쟁 3개월 전에 안동 지방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들 중에 이제 주인공 김 씨의 아들하고 사위 서로 간의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아주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한이 많이 맺혔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비극들이 바로 제시되는 작품이 아니고 전쟁은 거의 남자들이 주로 일으켰으니까 네, 그들을 가족으로 삼은 그 여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아픔으로 그 전쟁의 비극이 표현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페라군요, 이거는. 네. 오페라하고 뮤지컬하고 연극하고 네. 뭐가 다른가요? 많이 다르긴 한데 특히 뮤지컬하고 오페라 차이는 제가 그거를 장르 범주로 딱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장르가 많이 섞이는 경향이라서요. 저는 주로 작품 위주로 이것이 오페라인가 저기 뮤지컬인가 이렇게 일단 작품을 보고 나서 또 프로덕션 과정도 많이 다르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마이크 차면 뮤지컬이고 마이크 안 차면 오페라인가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오페라도 마이크 몰래 숨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발성에서 차이가 나겠죠, 일단. 네. 그런데 발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으니 그게 그럼 작곡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네, 아무래도 오페라는 모음 위주의 또 공명 발성 위주의 작품이라서요.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큰 작업의 주제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히비스님이 화전가도 예매해뒀습니다. 정로 제작진이 만드는 한국 오페라 안 볼 수 없죠.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고정 팬층이 있으시겠네요. 어딘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클래식이고 우리 음악 아니고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창작 오페라가 좀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 오페라의 특징은 뭔가요? K-오페라.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K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아무튼.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도 K-오페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크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홍콩 누아르, 프랑스 그러니까 뉴 웨이브 이런 것처럼 K 클래식 또는 K 오페라는 일종의 장르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장르 이름은 작품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타일이 확립되면 그 평론가라든지 전문가, 이론가들이 붙여주는 이름인데 우리는 그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제작자가
먼저 앞서가지고 K자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거 참 이게 참 평소에 공부를 많이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K 오페라, K 그런 것들이 생기고 한국 오페라만의 특징이 생기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가 또는 평론가 국내외를 뭐 불문하고요. 밖에서 볼 때, 즉 만드는 사람 말고 밖에서 볼 때 많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그 오페라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생길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일관적인 특징이 있을 때 그때 장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약간 그 응원 차원인 것 같아요. 네. 응원 차원에서 K를 붙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K 오페라 그래. 좋아. 훌륭해. 더 만들어.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정도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페라를 만드실 때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아까 이제 모음과 공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 가수들의 노래 부분인 거잖아요. 전반적인 곡 스타일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 한국에 기존에 있었던 음악 소스를 많이 가져다 씁니다. 이를테면은 1900년대 20세기 초중반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 제가 예를 안 들어도요. 네. 특히 일본 식민지 기간에요.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여러 음악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그 근현대사 속에 녹아들어 있던 여러 가지 음악 소스들을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이 좀 잡다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고급스럽게 오페라 음악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작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뭔가요? 매일매일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얘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본인이 하시는 건데 그게 쓰이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위촉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냥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네. 쓰는 건 또 알아서 쓰시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네. 어쨌든 난 매일 꾸준히 작업을 한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죠? 몇 시간은 세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점심시간까지는 거의 곡을 씁니다. 수업은 보통 학교 중에는 오후에 하고요. 그 작업을 위해서 수업을 오후로 밀어놓으셨군요.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작곡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뭐랄까 개안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눈을 뜨시면 안 되는데 이 세계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곡가로서 교수로서 아니면 이 극 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큰 목표는 없고요. 그냥 내년에 해야 될 일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클래식 부산 그 오페라 하우스 생기는 거 그거 오페라 또 개막작을 맡아가지고요. 그거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들으신 거 하윤주 씨하고 좀 새로운 장르의 음반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얼터너티브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드리엘 김이란 지휘자하고 또 영화음악 많이 한 그 이지수 씨하고 같이 하는데 뭐 4개 말고 2개를 만들어 보려고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후 때문에 여름하고 그 가을하고 봄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사실 2개거든요. 여름 겨울입니까? 네, 그래서 2개 하려고. 건기 우기는 아닌 거죠? 그거 괜찮겠는데요.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그거를 바그너의 링보다 더 길게 며칠 동안 음악극으로 올리고 싶은데 아직 해주겠다는 데가 없네요. 이건 완전 롱텀 프로젝트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배삼식 작가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둘이서 해보자고. 배 작가님도 좋아하십니까? 네, 벌써 아이디어까지 있는데요. 아직 해주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거 들은 분들, 해줄 사람들 빨리 손 드세요. 해주고 싶은 분들 빨리 손 드십시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작곡가이자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 최우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